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수리에 앞서 우리가 그 PC의 부팅, 그 메인보드의 부팅 회로 동작 원리나 회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PC 메인보드의 부팅 회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전원부 현상, 전원을 가다 파원 스위치를 눌렀는데 부팅이 안 되는, 즉 전원이 안 들어가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팅 회로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팅 회로의 동작 원리와 회로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수리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번 강의 때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220V 전원 AC 코드를 데스크탑 PC 파워 서플라이 부분에 인가를 하게 되면, 그죠? 그 내부적으로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메인보드, 이게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전원 커넥터에 꽂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원을 꽂게 되면, 그죠? 전원을 꽂게 되면 바로 뭐 어떤 전압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원 전압 5V가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메인 전압 5V, 3.3V, 12V, 마이너스 12V 파워구 시그널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메인보드 부팅 회로에서 이 파워온이 5V가 대기하고 있는데 220V 꽂으면은 5V가 나온다 그랬죠. 이 5V를 0전위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0전위로 떨어뜨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팅 회로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 5V가 나온다는데, 이 스탠바이 전압 5V는 뭐냐면 이런 소자의 전원을 공급해서 동작 대기를 할 수 있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스탠바이 전압이 꽂기만 하면 5V가 나온다. 그죠? TV 쪽도 TV SMPS도 마찬가지로 했죠. 그러면 이 스탠바이 전압 5V는 이 사우스 브리지나 아이오나 기타 장치들이 동작하기 위해서 5V를 다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보통 3.3V를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탠바이 전 5V와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레귤레이터하고 연결돼.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입력 전압을 받아서 전압을 내부적으로 레귤레이션 동작에 의해서 전압을 다운하는 그런 소자죠. 5V가 들어가서, 그죠? 3.3V 다운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런 소자 쪽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딱 스타트, 딱 대기선에 딱 스타트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지시자가 권총을 빵 쐈을 때, 그죠? 출발하기 시작하죠. 동작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 그죠? 스타트 시작을 알리는 권총을 쏘는 그 단계가 뭐냐면 이 파워 스위치예요. 그 우리 데스크탑 PC 앞에 보면, 프론트 판넬 보면 파워 온 버튼이 있죠. 걔를 딱 눌렀다 띄는 순간에 그 트리거 신호, 동작 시작의 그 계기를 알리는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IO를 들어가서 IO에서 다시 사우스 브리지 전달하게 되면, 사우스 브리지에서 어디로 주냐면은 이 스위칭 TR 쪽으로 줍니다. 스위칭 TR 쪽으로. 스위칭 TR은 뭡니까? 이 파워온 전압 누르기 전에 220V 인가하게 되면 파워온 전압하고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했죠. 이 파워온 전압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 스위칭 TR에 컬렉터하고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컬렉터하고. 그죠? 그래서 이 컬렉터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전번에? MPNTR은 이 우리 동작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베이스고, 요게 이제 컬렉터죠. 요게 컬렉터고, 이게 2m예요. 항상 2m 방향은 전류의 흐름 방향은 바깥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려면 이 베이스의 어떤 양의 신호, 그죠? 우리 XY 좌표 해석에서 이 양의 신호가 바로 일로 베이스에 전달이 돼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FET를 보면 뭡니까?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가해졌을 때 소스에서 드레인을 흐르거나 드레인 소스에 흐른다. 이런 그 공식을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게 설레려면 지금 여기서 이 신호가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를 거쳐서, 그죠? 이 신호가, 트리거 신호가 바로 TR 베이스로 전달됐을 때 컬렉터에 대기하던 5V가 2m로 흐르는 거죠. 그죠? 이게 스위칭 TR의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에미터는 이 그라운드로 접지가 되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접지로 다 흐른다. 그럼 뭐 이게 지금 이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5V가 흘렀어요. 베이스의 신호가 주니까 여기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겠죠. 양의 신호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대기하고 신호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누르면서 여기가 접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라운드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5V에서 여기는 바로 0전위로 떨어져 버린다. 0V로. 그럼 파원 전압이 5V에서 0V로 떨어지니까 파워 서플라이 뭡니까? 전이차를 이용한 거라고 그랬죠. 5V가 파원 전압이 여기 대기하고 있을 때는 이 메인 전압이 기동이 안 해요. 하지만 얘가 0전위로 0V로 떨어지는 순간에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해서 3.3V, 5V, 12V, 마이너스 12V하고 약간의 시간차로 내가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바로 이 메인보드 커넥터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온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인가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파워 서플라이 문제가 있던가, 이 부팅 회로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주는 이런 부팅 회로 문제가 있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회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팅 회로는 그 중심 소자가 뭐냐면 요 IO 칩, 슈퍼 IO 칩, 그 다음에 사우스 브리지 칩, 그 다음에 요 레귤레터, 그죠? 레귤레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 크리스탈이라고 있죠? 크리스탈.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은 여기 스위칭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동작되는데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안 된다. 또 이런 게 있죠. 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220V면 전환인가 하면 그냥 휙 돌면서 부팅이 돼버려. 그죠? 파워 스위치를 안 눌렀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 쪽에 문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냐면 여기 스위칭 다이오드가 있어요. 스위칭 다이오드가. 그죠? 얘가 지금 뭡니까? 어떤 이 신호를 줬을 때, 그죠? 5V 전압을 레귤레터가 받아서 3.3을 따라서 이쪽 갈 때 스위칭 다이오드를 거치는데, 다이오드 성질은 뭐죠? 다이오드는 우리가 그 심벌을 올리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에노드, 요게 캐소드예요.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죠? 근데 여기가 어떤 플러스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통한다는 얘기는 결론이 이게 쇼트가 됐다는 거예요. 쇼트가. 그죠? 쇼트가 되니까 정상적일 때는 여기 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흐르는 거죠. 그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런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눌러도 전원이 인가가 안 된다. 그런 건 뭡니까? 그죠? 이 스위칭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게 단선이 났을 때예요. 그럼 이게 단선이 끊어졌다 보니까 이 전기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여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정상적일 때는 여기 신호를 가하니까 플러스 전기 신호가 들어오니까 다이오드는 뭡니까? 에노드에서 캐소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부팅이라고 동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끊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회로가 오픈됐다 이거죠. 그럼 못 통하니까 먹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하고 여기에 점퍼를 꽂는 거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 현상들이.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파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전원만 꽂아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소자들을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런 소자들을. 근데 이제 이 IO 칩이라든가 이 사우스 브리지는 참 우리가 체크하기가 아주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런 부분을 점검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간과하는 분이 뭐냐면 요 크리스탈에 대해서 굉장히 얘는 고장 안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 지금 메인보드에 보면 32.78kHz에 이런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가 붙어 있는데 얘는 이제 이런 부분들 동작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이 전자칩들은 뭡니까? 혼자서 동작을 못 하다 보니까 이 클락에, 그죠? 이 수정 발진자의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케스트라의 마스터다. 지휘자. 그죠? 지휘자가 없으면 연주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지휘자의 지휘봉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악기들이 연주하고 강약을 내고 그래서 멋진 음악의 앙상블을 우리가 가져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제도 메인보드를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메인보드의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심 소자가 그죠? 요게 슈퍼 IO 칩이죠. 여기 사우스 브리지 칩이란 말이죠. 그죠? 사우스 브리지 칩.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면 레귤레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레귤레터. 얘는 뭡니까? 스탠바이 전 5V를 받아서 이 소자가 필요한 전압을 쓰기 위해서 5V를 3.3V 다운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온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스위칭 티아를 거쳐서 이제
그 여기 파원 전압 대기하고 있는 5V를 0전위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인 파워가 기동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가 여기 CPU 팬도 휙 돌아가고 여기 있는 시스템 팬 돌아가면서 동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실험을 해보시냐면은 파워 서플라이를 개별로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여러분 다 핀셋 가지고 있죠. 핀셋으로다가 한번 동작시키면 우리가 처음에는 꽂으면 그 뭡니까? 그 파워 서플라이에 팬이 돌아가질 않아요. 메인 파워가 동작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 지금 파원 단자가 녹색 단자죠. 녹색 단자와 그라운드 단자 두 개를 우리가 핀셋으로 양쪽을 꽂게 되면 쇼트 시키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0전위로 그라운드니까 0전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매연파가 돌아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강제 인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해 보면 파워 서플라이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전위차를 이용한 거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파워 서플라이가 진짜 전위차를 이용한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파워 서플라이죠. 파워 서플라이. 네,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어디다 꽂냐? 자, 220V 전원을 인가를 해요. 여기다가 인가를 하고, 자, 이걸 이제 전원을 갖다 꽂습니다. 그죠? 자, 꽂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팬이 돌아가질 않고 있어요. 여기 돌아가지 않고 있죠. 그죠? 왜? 지금 현재는 220V 전원을 꽂게 되면은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원 전압만 나온다 그랬죠. 그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야 파원 단자 5V를 0V로 떨어뜨림으로써 메인 파워가 기동한다 그랬죠. 5V를 갖다 0전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원 단자를 0V로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녹색 단자가 하나 있죠. 여기 녹색 선이 있습니다. 여기 녹색 선. 그죠? 여기 녹색 선. 그죠? 요거를 핀셋으로 여기 까만 선이 그라운드 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하고 얘하고를 딱 요렇게 끼게 되면 지금 뭡니까? 이 팬이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그죠? 여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팬이 좀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 팬이 좀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이걸 많이 뺀다. 팬이 멈춰버리죠, 이렇게. 이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요 녹색 단자와 그라운드를 쇼트시킨다는 얘기는 5V를 그라운드하고 하면 뭡니까? 0전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강제 인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차트에서 보면 요게 바로 이런 그 트리거 신호를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 부팅 회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스위칭 TR이 문제가 되더라도 당연히 그죠? 여기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안 들어온다면 얘는 5V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름이 함으로써 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0전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스위칭 TR이 문제가 되더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회로 원리를 알고, 그죠? 전원무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요런 이제 부팅 회로라든가, 먼저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로 점검을 하겠죠.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회로들을 드셔야 되는데, 이런 동작 원리와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수리는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장 수리 전에 자꾸 이렇게 이론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면서 실제 메인보드 쪽에 그 실제 모양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뒤져 나가는 거, 회로를 갖다가 추정 60분 해 나가는 이런 그 연습과 그죠? 숙련 숙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전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차 분석, 2차 유형 분석에서 일단은 한번 1차 유형 분석에서는 파워가 전원을 꽂으더라도 파워온 스위치를 눌러도 파워가 인가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죠. 그럼 1차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지금 고장난 입고된 제품, 입고된 제품에 대해서 일단 이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야 그죠? 메인보드에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우선순위 1이겠죠. 자, 그래서 얘 고장 진단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파워 테스트하기가 따로 있죠. 그죠? 파워 테스트하기를 여기다가 이 커넥터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전압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얘를 꽂았을 때 5V, 3.3V, 12V, 마이너스 12V, 스탠바이저 5V, 파워구 시그널 이런 것이 제대로 나오나를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용어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N이라고 있어. 리플이라고 있어. 리플 전압이 과다하게 출력이 되는지. 리플은 뭐냐면 우리 파워 서플라이는 직류를 교류로 바꾼 정류 장치죠. 그죠?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서 직류 성분 속에 교류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직류 성분 속에 교류 성분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리플이라고 그러는데, 리플 전압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런 전자회로, 디지털 웨이로서는 치명타를 줄 수가 있다. 즉 노이즈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소자들은 노이즈를 굉장하게 싫어합니다. 적이에요, 적. 그렇기 때문에 리플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과다하게 출력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어떤 컨덴서의 용량 감퇴라든가 그런 회로들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꼬 수리된 제품을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로 점검했을 때 정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5V 스탠바이 전압 나오죠. 5V 전압 나오죠. 3.3V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2V 나오겠죠. 마이너스 12V 정상 나옵니다. 파워고 시그널, 즉 내 파워는 정상이다는 PG 신호까지 OK 사인을 받았어요. 또 여기 보면 마이너스 5V는 예전 메인보드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죠. 여기 리플, RN의 리플 전압인데 얘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런 이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뭐 기계 정밀도 차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떨어질 수 있고 약간 오버될 수 있어요. 그건 정상이라고 우리가 판별을 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지금 이 입고된 제품은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감을 잡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메인보드 쪽의 불량이라고 이제 압축이 됐겠죠? 추적 60분에서 일단은 하나가 걸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요걸 검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수리가 들어오면은 이 파워는 눈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뭐 뚜껑을 열어보면 콘덴서에 어떤 그가 블록 튀어나왔다, 그지? 그런 부분들은 용량 감퇴를 금방 알겠지만 다른 부분을 체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 우리가 테스트 지그들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일단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자, 일단은 파워 테스트 지그에다가 요 메인 파워 있죠. 여기 달려있는 걸 갖다 커넥터에 연결을 합니다. 그죠? 220V 전원을 인가하고요. 여기 지금 이 지그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 스위치가 있어요. 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파워 쪽에 테스트 하겠죠. 이렇게. 이 좀 불량인 파워는 요 리플 전압이 10, 100, 뭐 1000, 뭐 500, 400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건 그냥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 저가형은 요 리플 전압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리플 전압이 좀 많이 올라간다. 뜯어오면 1차 측이나 2차 측에 그 필터링 콘덴서 C 용량 감퇴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부 테스트를 한 겁니다. 파워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불량 파워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연결해서 눌렀을 때 이렇게 보시면 자, 스탠바이저 5V가 2.5V 떨어지고요. 파워 시그널 에라, 나 파워 불량해 하고 얘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결격 사이가 다소 나오죠. 그러면서 이 부자음이 찍찍찍 하고 울려요. 그죠? 이렇게 울립니다. 이건 불량 파워예요. 이게 불량 파워. 이 파워를 갖다 이 상태에서 뜯어오면 분명히 물론 어떤 스위칭 회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탠바이를 출력하는 그 회로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뜯어오면 보통 이렇게 1차 측, 2차 측에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되어 있는 걸, 콘덴서 임신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블록 태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은 요거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PGC가 에라라 그러면, PG 신호가 에라라 그러면 내 파워는 불량이야 하고 이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이걸 쓰면 안 되겠죠. PG 신호는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메인보드에서 이 파워 서플라이 쪽으로부터 PG 신호를 받아서 리셋 신호를 쓴다. 리셋 신호를 쓴다 이거죠. 리셋 신호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라라고 나온다면 다른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도 파워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리플을 얘기했는데 오실로스 XY 좌표에서 보면 요 부분은, 그죠? 요 부분은 우리가 정리한 정확한 직류 성분입니다. 근데 리플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플, 그죠?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는 뭡니까? 얘는 AC 성분이에요. AC 성분. 얘는 DC 성분이고, 그죠? 근데 요런 것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디지털 소자 쪽에 완전히 치명타를 준다. 리플. 그죠? 이런 성분이 노이즈 일종의 얘도
이 전자 소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얘를 노이즈라고 우리가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동작이 되는 거죠. 그죠? 오류가 난다든가 뭐 이상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리플 전압은 굉장히 뭡니까? 그 전자 소자한테는 안 좋은 거다.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파워 서플라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 리플 전압이 안 나올 텐데 좀 요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장 소리가 들어오면 먼저 메인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이 파워 커넥터에다가 얘를 연결해 가지고 파워 테스트 지그에다 연결해 가지고 얘부터 측정을 해 봅니다. 그죠? 측정을 해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것이 문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수리 시간이 좀 단축되겠죠. 자, 그래서 파워가 이제 이상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감을 잡고요. 감을 잡고 일단은 이제 메인보드 전원부 쪽에 상세 점검을 일단 들어간 겁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인데 파원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이 안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부팅회로 어떤 쪽에 문제든가 아니면 전원부 쪽에 어떤 소자가 쇼트 됐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파워 서플라이가 봤을 때도 메인보드가 2차 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측에 어디에 쇼트가 났다 그러면, 그죠? 즉, 그라운드하고 플러스하고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쇼트가 되면 우리가 차단기도 내려가죠. 그런 식으로 쇼트가 되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봤을 때 2차 측에서 쇼트가 났으니까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뭡니까? 피드백 회로가 동작해서 스위칭을 차단한다. 그럼 뭡니까? 2차 측에 전압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죠? 아예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팅 회로를 점검하기 전에 부팅 회로, 즉 뭐 IO, 그 다음에 사우스 브리지, 그 다음에 여기 저 레귤레터, 스위칭 티어를 점검하기 이전에 일단은 어느 쪽에 먼저 쇼트가 났는지를, 그죠? 2차 측에 어디 쇼트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많거든요. 자, CPU 저는 4핀 커넥터, 8핀도 있다 그랬죠? 좀 옛날 거는 좀 4핀만 들어가는데 4핀 이 CPU 커넥터를 여기다 꽂고 메인보드에 꽂고 그 다음에 24핀 커넥터 꽂고, 그죠? 그 다음에 220V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파워 스위치를 누르면 일단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1차 분석에서 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해보냐면 이 4핀하고 24핀을 모두 제거를 하세요. 제거한 다음에 24핀만 딱 꽂았을 때 전원이 인가되는 이 펜이 휙 돌아가는 현상을 봤을 때는 뭐냐면 바로 뭐냐, 이 CPU 전원부 쪽에 소자들이 어디가 쇼트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는 자, 두 개 동시에 뺐다가 24핀만 꽂고 전원을 인가했더니 이 CPU 회의 정상에 돌더라 이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이 CPU 전원부, 이 4핀 소켓이나 8핀 소켓은 CPU 전용 전원 소켓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CPU 전원부 쇼트로 인해서 파워의 피드백이 동작돼서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현상으로 일단은 판정을 한 겁니다. 판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정을 하면 돼요. 안 들어간다 하면 양쪽에 다 뻗고, 그죠? 이 24핀 커넥터만 꽂았을 때 얘가 돌아간다. CPU 펜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요쪽 4핀이나 8핀 이 커넥터 쪽에, 그죠? 이 관련된 이쪽에 그 CPU 전원부 쪽 소자가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냥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핀 커넥터를 꽂고요. CPU 전원 포트인 그 4핀 커넥터를 꽂고요. 자, 전원을 인가합니다. 파워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그죠? 전원을 눌러도 안 들어가죠. 이 전원 스위치를 눌러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되는 게, 그죠?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이걸 봤지만은 이 부팅회로 쪽 아니면은, 그죠? 이 전원부 쪽에 CPU 전원부나 아니면은 24핀 이 전원부 쪽에 관련된 어디 소자가 쇼트가 돼 있다. 피드백이 동작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개가 다 제거를 합니다. 24핀, 4핀 커넥터를 제거한 상황에서 자, 24핀만 하나 꽂아 보세요. 자, 전원 인가합니다. 돌고 있죠. 그러면 얘를 꽂았을 때는 안 돌아가고 얘를 뺐을 땐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CPU 전원부 쪽에 어떤 소자가 쇼트가 났기 때문에 파워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측에 어디 쇼트가 났다. 자, 피드백 동작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스위칭 회로, 그죠? 펄스 발진 스위칭 회로를 중단시킨 겁니다. PWM에, 그죠? 그
펄스 발진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갔던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저기 지금 문제는 CPU 전원부 쪽에 지금 어떤 소자가 쇼트구나 하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고장 수리 범위가 아주 축소가 되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CPU 전원부 쪽이다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하고 이제 상세 점검을 들어가는 겁니다. CPU 전원부 쪽에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개의 FET들이 있어요. FET들이. 자, 이 FET들이 굉장히 많고, FET와 그죠? 여기 보면 컨덴서, 코일이 또 있는데, 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CPU 전원부 쪽에 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는 여러분들 어떤 전압이 어떤 게 나옵니까? 자, 우리가 메인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서 메인 전압이 기동될 때는 3.3V, 5V, 12V, 마이너스 12V밖에 안 나와요. 근데 CPU는 어떤 전압이 들어가요? CPU 그 코어에 따라서 1.5에서 1.85V, 그죠? 2V 미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그 전압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PU에 보면 VID 코드 값이 있어요. VID 코드 값과, 그죠? PWM과 드라이버 IC하고 이 FET하고 서로 공조를 하는 거죠. CPU의 VID 값을 우리가 뭡니까? PWM 보내주면은, PWM 그걸 가지고 뭡니까? 얘가 필요한 전압이 얼마다는 걸 인식을 해서 이쪽에 뭡니까? 펄스 발진 스위칭을 해가지고 어딜 주냐면 이 FET에 주는 거예요. FET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죠? 그 전압, 스위칭한 전압을 이 콘덴서하고, 그죠? 코일 쪽으로 줘가지고 얘가 필요한 전원을 만들어주는 이 CPU 전원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 전원부 쪽은 이렇게 이 전원도 따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12V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스위칭을 하는 거죠. 스위칭을.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은, 이제 메인보드 그 실질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메인보드에 따라서 위치는 틀립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CPU를 우리가 스위칭하기엔 이 PWM입니다. PWM. 그죠? PWM이고 이게 CPU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FET들이고, 그죠? 요게 이제 콘덴서, 그다음에 이 코일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서 스위칭한 것은 우리가 맥류 성분이기 때문에 LC 필터를 통해서 얘한테 이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CPU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CPU 안에 VID 코드 값 참조를 해서 이 값을 어디 주냐면 이 PWM에 주게 되면 이 VID, 나는 얼마 전기를 필요해 하면 얘가 스위칭을 하겠죠. 그죠? 펄스 발질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을 해가지고 어디 주냐면 이제 중간에 드라이버 IC라고 있는데 얘는 통합된 거죠. 요렇게 해서 주게 되면 얘가 어디를 주냐면 이 FET에 주는 거예요. 스위칭 신호를. 그럼 얘도 껐다 켰다 하면서, 그죠?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만들어진 전기는 뭐냐? L과 C를 통해서 얘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준다 이거지. 그죠? 준다. 그래서 이 전기 CPU 쪽은 뭐 1.에서 1.85V 사이, 2V 미만이 들어가지만 전압은 약하지만 전류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FET도 보면 보통 뭐 50A 이상, 80A 이렇게 되는 FET를 쓴다면 이 전원부 쪽에 씁니다,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 CPU 전압을 각자 공급해주면 안다면 아마 파워 서플라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원가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위칭 원리를 이용해서 CPU가 다 틀리잖아요. 듀얼 코어도 있고 쿼드 코어도 있고 옥타 코어도 있고 있는데, 이쪽으로 공급해서 얘가 고유의 그 VID 값을 가지고 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얘가 원하는 전기를 여기다 공급해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게 바로 이게 CPU 전원부 쪽의 이 원리입니다, 이게. 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그 유튜브 쪽에 메인보드 입문 수리 쪽에 보면 그 요 전원부 쪽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뭐 얻는 거지만 이런 그 동작 원리로 들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좀 심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4핀 커넥터를 뺐을 때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게 어딘가 쇼트란 말이죠. 그럼 이 전원부직의 이 FET들은 우리가 그 CPU 쪽에 전류가 높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전원부를 갖다가 뭡니까? 그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뭐 2페이지다, 3페이지다, 6페이지다, 8페이지다 그러면 뭐냐면, 얘네 8페이지라는 전원부를 구성하겠다 그러면은 단상 전원부가 8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얘가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 줘서 이렇게 이 한 쌍으로 이랬어요.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그 단상 전원부를 당장 보면
이 단상 전원부 3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FET가 어디가 쇼트가 났기 때문에 즉 파워 서플라이가 봤을 때 이것도 2차 측이란 말이죠. 2차 측 어디 쇼트가 났기 때문에 얘만 꽂으면 죽는다. 아예 인가가 안 된다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럼 얘는 양부 판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CPU 전원부 쪽에 스위칭 FET 쪽이 주로 많이 나가요. 얘가 스위칭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양부 판별을 하는 거죠. 이 양부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서 FET 부분을 많이 얘기했죠. 그죠? 그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이 우리 FET 양부 판별법은 디지털 테스터의 이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쭉 점검을 했어요. 쭉 점검을 해서 갔는데 이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있는 FET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0.0V, 그죠? 다이오드 모드로 0.0V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도선으로 작동이다. 즉 쇼트가 됐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FET 검사할 때는 N채널 FET는 뭐야 뭐 적색 리드봉을 소스에 놓고 그죠? 그 다음에 흑색 리드봉을 이 드레인에 놓고 그죠? 쟀을 때 뭐 0.5V가 나오면 정상이다. 그 다음에 게이트에다가 적색 리드봉 있을 때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리드봉을 바꿔서 여기다가는 적색 리드봉을 대고 여기다가 검정 리드 흑색 리본을 됐을 때는 전압이 나오면 안 된다. 게이트에 되면 안 나온다. 이런 어떤 뭡니까? 양부 테스트 방법을 갖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지신공이라는 거 알려주죠. 지지신공으로 검사하면, 여러분들 뭐 AD 보드라든가, 아니면은, 인버터라든가, 아니면, LED 드라이버 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지신공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쇼트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신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레인지를. 그 다음에 흑색 리드봉을 어디다 놓냐. 여기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접지잖아요. 나사 박는 부분,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접지예요. 흑색 리드봉을 이 접지에 접속을 시키고, 적색 리드봉을 이 G라는 것은 뭡니까? 이 그라운드 G고, 요거는 FET의 게이트의 G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색 리드봉을 게이트에 댔을 때 전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전압이 나오면 FET 심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검사를 했더니 0.0V 그죠? 얘는 쇼트죠. 다른 거 다 정상인데 얘가 쇼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 이 부분 쇼트로 인해서 파워의 피드백이 동작됐구나. 이런 뭐 결론은 뭐냐면 특정 FET에 쇼트가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잡은 거죠. 자, 한번 우리 양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요. 자, 요 디지털 테스트 하기를 우리가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TR이라든가 아니면 FET는 이 종류는 다이오드 모드로 많이 우리가 측정을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측정을 했을 때 그죠? 얘는 다 정상적인 값들이죠. 그죠? (0.0V) 는 뭐냐면 일단 도선으로 작동됐다. 그죠?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다른 건 다 정상이죠. 딱 재보니까 얘는 0.0 그죠? 쇼트죠. 이놈이 쇼트라는 얘기, 이놈이 쇼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그죠? 그죠? 이 FET가.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불량 소자를 이제 탈거하고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불량 FET를 떼어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제 그 설계자들이 위치를 어떻게 틀리는데, 보통 요 FET 옆에 이렇게 바짝 붙은 콘덴서들이 있어요. 얘를 띄기 위해서는 그냥 작업하다 보면 이 콘덴서가, 그죠? 이 전해 콘덴서죠. 이 전해 콘덴서는 안에 전해 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열풍기를 작업한다든가 인두 작업을 하게 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얘 콘덴서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작업성이라든가 이 콘덴서의 어떤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 가까이 있는 콘덴서는 임시로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요 임시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요 임시를. 여러분들이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제거를 해주고 작업을 해요. 임시로. 이거 다시 재활용할 거죠. 그래서 요걸 제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콘덴서 요 뒷부분을 우리가 디솔더링 할 거잖아요. 근데 요 지금 납땜되어 있는 이런 그 납들은 우리가 무연납을 쓴다고 그랬죠. 무연납은 뭐냐면 그 납성분이 없는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납, 즉 납성분으로 되어 있는 납에 비해서 녹는 점, 융점이 40도 이상이 높습니다.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오래된 또 메인보드는 이 납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잘 더 녹질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원활하게 띄기 위해서는 젤프락스를 젤프락스 도포용 붓으로 여기다가 어느 정도 도포한 상황에서 그죠? 인두로 제거하면 잘 떨어지겠대요. 떨어지겠죠. 그죠? 더 안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납을 약간 여기다 더 입혀가지고 하면 잘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오래된 예전에 예 초기에는 뭐 그런 유연납을 많이 썼는데 법상으로 무연납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는 무연납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잘 안 떨어진다고 강제로 못 뽑게 되면 소자가 손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패턴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아주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요런 이제 젤프락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뛰시면 되겠죠. 그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 수동 그 인두기 말고 자동 인두기 있잖아요. 그죠? 뭐 디솔더링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납 띄워도 되겠죠. 요거는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제가 드렸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콘덴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콘덴서들이 뭐 수리 많이 한 사람은 여러 개 떼우는 게 막 섞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부품 보관함에 보관해 두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저도 잘 이 부분이 안 돼요. 그죠? 이 나사 같은 거 요런 거 떼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좀 분량통에 좀 담아 놔야 되는데 그죠? 보관통에 담아 놔야 되는데 참 안 됩니다. 특히 노트북 같은 건 나사가 특이한 게 많아서 잊어버리면 진짜 그거 구하기도 힘든 것들 많아요. 즉 외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져서 다 결합 안 하고 소비자한테 줄 때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띄거나 뭐 작업할 때는 옆에 부품통을 하나 갖다 놓고 쓰는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런 부분들을 습관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실물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할 때 그 부품통은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막 잊어버리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이제 요런 거 하나씩, 이게 뭐 비싸지 않거든요? 항상 있을 때는 이 뚜껑이 있고 락이 달려있는 이 부품통을 구입해야 돼요. 떨어지더라도, 그죠? 부품이 쏟아지지 않는 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띈 부품을, 그죠? 종류별로 담아 놓게 되면, 그죠? 담아 놓고, 이렇게 닫고, 락을 잠궈 놓게 되면, 이렇게 엎어지더라도, 그죠? 엎어지더라도 부품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게 되면 좋아요. 또 여러분들 TV 수리하면 우리가 확산렌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확산렌즈가 뭐 종류도 많지만은, 그죠? 또 틀린 것도 많아요. 어차피 뭐 사면 되겠지만 이제 먹으면 또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품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도 띈 거는 이렇게 담아가지고 해서 락을 채워놓으면, 그죠? 항상 그러니까 이 부품통을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는 항상 옆에 놓고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이 습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지금 뭐 습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고 그런 증상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저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잘 보관해 놓은 임시로 사용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요 같은 용량이 있다면, 그죠? 뭐 갈아줘도 좋겠죠. 좀 제품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도 용량 감퇴가 됐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캐패시턴스 메타라든가 다기능 테스터를 쟀을 때 아마 용량 감퇴가 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용량 감퇴가 된 것은 작동상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회로 설계할 때 항상 기준치, 표준치보다 조금 높게끔 이 부분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감퇴가 된 것은 관계가 없어요. 1000인데 쟤니까 980 나왔네. 에이 갈아버리자. 물론 그런 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치보다 높은 것을 항상 선정을 해서 이 설계자들이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참조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ET를 원활하게 이 FET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달려있는 FET를 띄는데 우리가 주의할 게, 초보자들은 이 패턴 전부 다 날려버립니다. 이게 왜냐면 이 드레인에 있는 패턴은 좀 굵어요. 이게 지금 방열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안에 동판이 굉장히 넓게 돼 있는데 여기 게이트죠.
요게 드레인 게이트 소스입니다. 게이트 소스 쪽에는 아주 실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를 강제로 띄다 오면은 안 떨어져요. 이게 왜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 납들이 무연 납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제품이 오래되면은 이게 납들이 산화가 돼요. 굉장히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패턴을 많이 날려먹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나름대로 연구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열풍이나 인두르기 뛰기 전에 요 다리, 양쪽에 다리를 갖다가 끊어놓으면 우리가 뛰기가 쉽지 않겠냐. 여기서 열풍이나 인두르기 갈 때 얘를 뛰면 얘는 조금 드러나요. 근데 여기를 또 열을 가야 되잖아요. 뭐 양날 인두기로 하면 또 양날 인두기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뜯다가 얘가 드러나면서 이 패턴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럼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짬판선으로 연결하는 자체는 노이즈가 발생된다. 그죠? 노이즈는 전자율에서는 노이즈는 굉장히 쥐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의 노이즈는 작동에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요 게이트하고 소스는 이 실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손상을 안 갖기 위해서는 디솔더링 작업하기 전에 일자 드라이버하고, 그죠? 잘 드는 아주 소형 니퍼가 있어요. 그죠? 국산은 좀 그렇고 저는 외산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에 납된 요 리드선에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죠. 이렇게 기역자로 기역자로 돼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딱 잡고 있죠. 여기 요거를 이 일자 드라이버 꽉 누른 상태에서 여기 지금 이 바디 부분에 제일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닛바로다가 딱 잘라주세요. 이게 구리 재료로 되게 잘 끊어집니다. 이게 딱 끊어주면, 양쪽을 끊어주면은 일단은 뭡니까, 이쪽 몸체 바디 부분하고 게이트하고 소스의 다리가 분리가 되죠. 일단 분리된 상태이죠. 그때 이제 디솔더링 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요걸 좀 일자 드라이버 팁으로다가 요걸 꽉 잘 눌러야 돼요. 그죠? 왜냐면 잘못하면 일어나니까. 그죠?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패턴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요분이 요런 식으로 잘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금 게이트하고 드레인 쪽에, 게이트하고 소스 쪽은 지금 이 리드가 끊어진 상태이죠. 닛바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 바디 쪽을 떼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요 밑에는 이 지금 FET 상단에 보면 여기 지금 날개가 하나 있죠. 얘는 뭐냐면은 이게 드레인 단자 역할을 하면서 얘가 방열판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밑에 동판도 넓어요. 이 동판도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판도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뛰기 위해서 지금 밑에는 납이 솔더링 되어 있기 때문에 인두를 가해가고 뛰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납을 칠하지 않고 이 인두기를 이걸 가해서 뛴다면은 열 한참 가면 이 지금 방열판 쪽에 되어 있는 이 동판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좀 빠른 시간에 이 방열판 위에다가 우리가 실납을 가지고 인두로다가 좀 충분히 도포를 하세요. 쭉 도포하고 가열하면은 요 밑에 동판에 있는 이 납들도 녹습니다. 그죠? 녹습니다. 그러면 핀셋으로 들어 올리면은 얘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FET 띄는 요령이죠. 요령입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하면서 핀셋이 들어올 때도 성질 급한 사람 자꾸 힘을 가해서 막 잡아 당기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납이 어느 정도 녹으면 있지 않습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은 이격이 생겨요. 양쪽으로 이제 35도 각도, 40도 각도로 양쪽으로 비틀다 보면 이게 지금 납이 녹아서 이 흔들림도 돼요. 그때 핀셋으로 들어올리면 싹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뛰면 깔끔하게 제거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PCB에 이띠 붙어있는 이 납들은 이미 산화된 죽은 납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그냥 바로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재콜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산화된 납들은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새 납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제거할 때는 우리가 솔더윅, 납 흡착심지 알려줬죠. 납을 빨아들이는 그런 이 흡착심지 솔더윅으로 깨끗하게 이 회로 패턴에 이미 솔더링 돼 있는 납들을, 잔납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새 FET를 붙일 때도 잘 붙어요. 이 상태에서 무슨 산화가 됐기 때문에 잘 안 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양부 측정을 해보는 거죠. 양부 측정을. 자, 양부 측정을 해보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띄어낸 이게 FET잖아요. 그죠?
띄어낸 FET. 혹시 더 모르니까. 왜냐면은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쇼트로 나와 있지만 띄어서 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불량이 아니지만 요 FET와 연관된 소자가 쇼트가 되면 얘도 쇼트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측정해서 0볼트로 나와서 쇼트라고 가정했지만 다시 한번 띈 FET를 그죠? 불량이라고 간주한 FET를 떠서 다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여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FET 구조는 이게 지금 이 4809N이라는 이 FET는 N채널 FET예요. 데이터 시트를 찾아오면 FET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게이트 드레인 소스예요. 게이트 드레인 소스인데 지금 N채널 FET는 이 소스의 이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 이렇게 뜨르뜨르 흐른다. 그죠? 게이트는 뭡니까? 여기 가운데는 절연막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절연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하고 게이트하고 드레인, 게이트 소스는 전기가 흐르면 안 되죠. 전기가 흐르면 안 됩니다. 이 단독으로 측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을 걸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소스하고 드레인 말고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소스에다가 플러스 봉을 대고 여기다가 플러스 봉을 대고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봉을 댔어요. 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0.0V예요. 걔는 도선으로 붙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거. 그죠? 얘가 붙어버렸어요. 쇼트죠. 예. 그래서 띈 상황에서 쇼트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FET 쇼트다. 띄어서 쟤도 쇼트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혹시 또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재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FET를 띄고, 그죠? 띄고, 이 회로를 또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지지신공을 해라 그랬죠? 그라운드에 대고, 여기 지금 게이트에다가, FET 띈 자리 게이트에다가 재니까는 전압이 안 나와요. 정상이죠, 회로가. 쟀는데 0.0V가 나온다 그러면 얘랑 연관된 쪽 소자가 쇼트가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FET도 나갔고, 그죠? 얘도 지금 문제가 됐고, 그런 경우죠, 그러면. 근데 FET를 재니까 정상이야. 여기 재니까 0.0V로 나왔어. 그럼 이 연관된 회로 쪽이 어디가 문제다. 그 소자가 쇼트다. 그러면 요 연관된 회로를 따라가서 그 소자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얘는 뭡니까? 이 정상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로가.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은 FET 하나가 죽었구나. 그죠? 이제 그걸 교체하면 되겠죠.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FET를 띄기 위해서, 그죠? 요 FET 옆에 있는 소자를 우리가 띄어야 되겠죠? 콘덴서를. 그래서 이렇게 납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젤 플락스를 도포를 하고, 그죠? 좀 더 원활하게 띄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납을 가해줍니다. 열을 가해주면은 막 강제로 띄지 말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딱 녹아서 떨어져요. 그죠? 요거 여기서 띈 겁니다. 요거 FET 띄기 위해서. 자, 요거 이제 어디다 보관한다? 예, 부품통에 보관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요 FET를 떼야 되는데 요것이 게이트하고 소스는 패턴이 얇기 때문에 저같이 드라이버 팁을 게이트나 소스에 그 납된 단자에 꽉 누른 상황에서 이 립바로 양쪽 리드를 잘라줍니다. 바디 쪽에 제일 가까운 그쪽을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FET 바디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 드레인 쪽에다가 실랍을 가지고 충분히 도포를 해주죠. 자,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두기를 여기다 대면요. 요게 이제 밑에 있는 요 드레인 밑에 있는 그 PCB하고 붙어 있잖아요. 납이. 조금 있으면 납이 녹아서 흔들흔들 되면 싹 잡아 빼면 되겠죠. 손이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이 산화된 납이라 했죠? 이 산화된 납을 우리가 이제 뭐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더 윅을 가지고 납 흡착심지라고 했죠? 예, 걔를 가지고 이제 요 잔납을 깔끔하게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납작심지는 좀 가격이 좀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전선을 까가지고, 그죠? 그 구리선을 이용해서 써도 된다 그랬죠. 그 방법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잔납을 가능한 좀 깔끔하게 제거해주면 새 납으로다가 이 FET가 잘 붙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제거를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떨어진 것도 혹시 문제가 있는지 FET가 진짜 불량이 난 건지를 한번 재차, 그죠? 재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N채널 FET이기 때문에 심벌을 보면, 그죠? 여기가 플러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가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양쪽 다 쇼트죠? 그죠? 도선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쇼트라는 걸 확인했고요. 혹시 몰라서 회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뛴 상황 자리에서 얘를 측정했을 때 전압이 0.0V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온다는 얘기는 관련된 쇼트가 어디가 쇼트가 난 거예요. 그죠? 이 그라운드에다 대고, 그죠? 지지 신공, 예,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봉을 댔을 때 전기 신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야,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끊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PCB 그 띄어낸 자리에 PCB 회로도 우리가 점검을 한 겁니다. 자, FET 우리가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FET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